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치의 구도 새싹당 콩차. 영국의 왕립 동물원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에 하여튼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데스몬드 해리스라고 하는 TV의 동물왕국에도 단골로 출연했었던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어느 날 달 밝은 날에 갑자기 원숭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달을 향해 경배하는 듯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태평양 쪽인가요? 어느 섬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추락했었던 그리고 살아 돌아간 미군 조종사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하죠. 자, 2000년 전쯤에 저쪽 이스라엘에서 로마는 물론이고 당시의 주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반역자가 돼서 죽은 그런 청년, 그리고 그가 믿었던 신을 기리는 그런 종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메가스토리 물독신송님과 함께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과 우리의 지금 현상은 얼마나 같은 것고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호몬 무르크투쿠스님 오셨습니다. 물독신송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부족,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화물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화물 신앙.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재미있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섬에서 그 전쟁 때 막 미군 비행기, 뭐 일본군 비행기 막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네네. 또는 또 외국 유럽인들이 자기네 섬에 상륙을 할 때 뭐 배에서 막 물건을 내리는 거 보고, 네네. 그 신비롭고 참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어디서 오는가? 네네. 신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다. 원래 자기들도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 사악한 백인들이 네. 신이 보내주는 그 좋은 물건들을 다 가로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백인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 백인하고 이제 타협을 하려고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뭐 바다 건너에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추장이 큰 추장 그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오려고 그래요. 참 소박하네요. 네, 그래서 몇만 불을 모금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와, 그들에게는 네. 아주 큰 돈이겠죠. 네. 네. 그게 어떤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주는 그 재미있는 사건인데 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 게 있고요. 오늘은 메가스토리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여유 있게. 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조선에, 한반도에 개신교가 전래된 게 벌써 100년이 한참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전래된 이래로 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고, 네. 그다음에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네. 또 정부의 허락을 받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진행을 해 나가다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아주 초기에 처음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예. 이게 개신교가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걸음, 네. 첫 단계였던 거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워낙 그 혼란스러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 네. 선배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와중에 예. 그 개신교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뭐 주류 장로교, 감리교들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와중에 예. 또 한쪽에서는 신비주의의 열풍이 불어서 예. 뭐 참 기이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예. 그 신비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해방 이후에 뭐 문선명의 통일교라든가 네. 뭐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이어져 나가고 네. 또 이제 해방을 거치면서 분단을 겪게 되면서 개신교가 처음 전래되었던 서북 지방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김일성 정권에 밀려 월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남한의 개신교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반공주의의 물결이 많이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 김일성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남한에 내려왔던 그 일제 시대 때 그 주류 기독교 개신교 집단에서는 이제 일제의 탄압 때문에 네. 권력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고 네. 그 굴복한 거의 그 배교 행위에 가까운 그런 죄를 짓고도 네. 해방 이후에 전혀 사과하지 않고 다시 그 권세를 이어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옥에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막 탄압을 받던 분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려파 분들이 뭐 교단을 따로 만들어서 다 독립해버리고 고신데. 예. 네.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워낙 사회가 살기 힘들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개신교의 마음을 위탁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한 50년대 지나가고 전쟁 끝나고 사회가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승만 정권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60년대까지만 해도 양적인 팽창을 거치면서 개신교는 내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그 개신교 교단, 특히 대표적으로 장로교 교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개신교 집단뿐 아니라 네. 우리 이제 남한 사회 전체가 극심한 변화를 맞게 되는 거죠. 네.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폭발적으로 경제가 규모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네. 아주 격변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격변기를 통해 가면서 한국 개신교 집단은 두 번째 대폭발을 일으키는 대폭발을.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을 그냥 부흥이라고 붙이지 않고 재부흥이라고 했던 것은 네. 그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초기의 대부흥에 이어지는 두 번째 대부흥 사건이다. 20세기 초반에. 그렇죠. 네. 예. 네. 이게 한 대략 한 60년 가까운 네. 예, 세월을 건너뛰어서 한갑자 지난 다음에. 한갑자진하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저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예. 박정희 정권이 처음에는 뭐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네. 뭐 민간인 정치인들과 뭐 선거로 대결하기도 하고 네네.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71년 선거에서는 뭐 김대중 후보한테 거의 막 추격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진 거죠. 사실상 진거나 다름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유신 체제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되죠. 네. 예.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의 경제 규모를 고속도로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네. 필요한 자본을 끌고 온 겁니다. 진짜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남한 땅에 개발을 위한 기초 자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몇 가지 벌이게 됩니다. 그 핵심에 한일회담이 있었던 거죠. 네.
유명한 그 사건이 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김종필, 네. JP, 네. 영원한 2인자, 네. 아주 끈질긴 정치인. 뭐 수식어를 뭐 한도 없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마 건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재다능한. 예. 뭐 이게 서예 그리고 음악. 예, 뭐 모든 걸 다 예. 간섭을 하시고. 특히 이제 폭탄주의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래요? 여의도에 뭐 정치에 낭만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대낮에 국회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서 폭탄주 돌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대단해요. 예. 그 김종필과 일본의 당시 외상,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네. 외상이었던 오히라 마사요시라는 사람 사이에 예. 밀약이 맺어집니다. 오히라 마사요시는 나중에 일본의 총리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예. 총리였을 때 죽습니다. 예. 예.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네네. 이 둘 사이의 밀약을 김오히라 메모라고 하죠. 네. 예. 그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으로 3억 불을 10년에 걸쳐 제공한다. 네. 3억 달러.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죠. 큰 돈이죠. 예. 그리고 정부 차관 2억 불을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네. 굉장히 저리였습니다. 3% 정도 되는 이자율을 받고. 그리고 상업 차관, 민간 차관을 약 1억 불 정도 제공하기로 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한국에 돈을 주겠다. 예.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일본이 한국에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네. 전쟁에 패했고 패전 국가고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전쟁에 패전함으로써 바로 잡혀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청구권이 있는 거죠. 네.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로부터 엄청난 물자를 수탈해 갔으니까 보상을 해라. 예. 근데 그 보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보상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가라든가 또는 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징용 그렇죠. 예, 네. 징용 문제도 있었고 뭐 학병 문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독도나 이런 그 경계선 문제, 예. 국경, 뭐 영해 문제, 어업 협상 문제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질 않고 그러니까 돈이 급했던 박정희 정권은 한 칼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사실상 미리 협상을 다 해놓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알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앞서 계셨던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장준환 선생이시죠. 네. 예. 이 굴욕 외교 반대한다. 그렇죠. 예. 뭐 그러나 뭐 윤보선, 장택상 이런 분들 다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권이 너무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한국 정부는 일본한테 공식적으로 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경제적인 그 당시는 큰 돈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돈 빼놓고서는 정치적이라든가 인적 뭐 여러 가지 청산이라든가 뭐 보상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네네.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때 그냥 한 칼에 다 넘겨져 버린 겁니다. 네. 그 지금도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해서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요구하지 못하는 게 그때 이미 모든 걸 다 접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민간단체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 모금운동을 벌여서 이건 한국 정부가 서명한 외교 문서가 있는데 네. 일본 정부는 못 나선다. 네. 그럼 민간인들이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갈 국문을 만들어줘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독도를 폭파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김종필이 협상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어떤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된 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얻어온 돈과 네. 당시 또 6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남한에서 박정희 정권이 실제 전투병을 파병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죠. 이것도 예. 미국이 파병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박정희가 자원을 했죠. 자원을 한 겁니다. 예. 처음엔 미국에선 난색을 표할 정도였는데 아니 왜 니들이 왜 남의 전쟁에 낀다는 그렇지.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막상 보내보니까 잘 싸우거든. 잘 싸우거든. 게다가 싸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참전했었던 다른 나라들 군인들보다 훨씬 쌉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태국의 사병보다 그렇죠. 예, 한국의 장교 뭐 수당이 예. 전투수당이 더 싸다는 다른 거. 나라는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네. 우리가 현역 병사를 파견하면은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미국과 교섭을 해서 네. 미군의 처우에 준하는 대가를 달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협상을 해서 대가를 올리는 반면에 네. 박정희는
싸게 해줄 테니까 보내만 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협상의 기본이 틀어진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 그것마저도 잠시 맡아두면서 예. 그걸로 돈놀이를 하고 그렇게 병사들, 장교들한테 주어져야 할 봉급도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봉급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가로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신 거기 우리 가서 돈 벌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건설회사라든가 공사 수주하고 수송회사라든가 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진 같은 경우도 그때 성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군수물자들을 많이 빼돌렸대요. 다른 운송회사들은. 그럼요. 근데 예. 한진은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고 기억했었던 미군이 예. 베트남 전쟁 때 한진에게 많은 특혜를 줬다. 일감을 몰아준 거죠. 네,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한국군 장교들은 이제 월남에 가서 군수물자 빼돌려서 돈을 많이들 벌었죠. 최명신 예. 당시 그 중장, 예. 최명신 제1대 파월 그 사령관은 딱 봤을 때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예. 대신 실리를 취하는 걸로 작전을 바꿔서 되도록이면 수비 위주의 소규모 그렇죠. 위주의 주둔, 유격전 그리고 귀국할 때 공식적으로 싸갈 수 있게 예. 박스 크기를 규정해 줍니다. 뭐 컨테이너에 넣어서 쫙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에 그 정보계통이나 군수계통에 있던 장교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물자를 빼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때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빼돌린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다녀오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월남 참전 하셨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그 자본을 국가가 집중 통제 관리를 하면서 네. 특정한 기업들에게 몰아주고 거대 토목공사를 막 일으키고 이제 그러면서 경제 규모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사회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던 사이에 그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 전쟁 직후에 52년도에 그때까지 45년에 해방되고 한 7년간 논쟁이 벌어졌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죠. 네. 그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 사과하고 물러나라. 네. 이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교단을 지켜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지속되다가 결국 52년도에 그 고려파 고신계열이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 장로교 주류에 있던 사람들,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네. 거기서 고려파가 분리해 그 꼬리표가 붙습니다. 네. 예, 분리해 나가버리고 53년도엔 그 유명한 예장과 기장의 분리가 발생한다. 네. 라는 건데 예장, 기장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던 예장,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이죠.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네. 예장입니다. 거기 그쪽에서는 김재준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김재준 목사가 그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네. 그 조선신학교는 현재 한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네. 네. 상당히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죠. 그 한신대학교를 인정 안 해준 겁니다. 네. 예장 측에서. 그 인정 안 하게 된 이유가 김재준 목사가 거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서 비평학이라는 한 갈래를 들여옵니다. 그건 신학의 기본인데요, 원래는. 그렇죠. 네네. 이제는 이제 완전히 그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네. 모든 신학자들이 성서 비평학은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성서 비평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서 근본주의자들밖에 없죠. 네. 이게 성서 비평학이 뭐냐면 이제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에서는 흔히 이제 성서 무오설, 무오류설 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말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성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성경에는 1.1획의 오류가 없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가 맞는 거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성서 비평학은 아니 그렇다면 성서가 원본이 있을 텐데 선지자들이 쓴 원본이 있을 텐데 네. 어느 게 원본이냐? 네. 사실 성서가 발견되고 기록된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뭐 사회사본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어느 게 원본이냐 이게 또 원본이 바뀌기도 하고 이거는 원본인 줄 알았더니 필사본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서를 번역을 몇 번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개신교 성경 그 읽기 힘든데 그 그럼요. 이유가 옛날 말투로 번역한 건도 번역한 거지만
번역에 재번역을 거듭한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한 그러다 보니까 거니까. 점점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네.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네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원조는 낙타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예. 밧줄, 로프입니다, 로프. 오. 바늘구멍에 로프를 끼우는 거 힘들죠. 네. 근데 그렇군요. 그게 그 단어가 유사한 단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네. 밧줄이 낙타가 돼버린 거예요. 와, 엄청난 오류네요.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네. 성서 모류설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또 축자영감설 쪽에서는 뭘로 반론을 하냐면 성서에 그렇게 써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성서에. 그러니까 감히 네가 주자를 비판하다니. 그렇죠. 넌 사문 난적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단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양명학과 고증학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선은 몇백 년 동안 계속 성리학만 하고 성리학만 있습니다. 붙들고 있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쪽도 성서 비평학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성서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성서에 있는 문장을 들고 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건 순환 논리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은 성서를 진짜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그 맥락을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성서 무호설은 좀 뭐랄까 고지식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자체 모습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개신교 분들이 근거로 드는 게 네. 뭐 레위기 같은 데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 네. 물론 거기에는 뭐 안 된다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는 뭐 저 족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일단 먹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야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죠. 아니 구약대로 살면은 지금 일부 다처제 해야죠. 그리고 사막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사막에 가서.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보수교단 쪽에서는 성서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 성서 비평학 문제를 가지고 예장과 기장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재준 목사나 그 김재준 목사의 학풍을 유지한 그 한신대학교 전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네. 또 반대로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은 그런 축자영감설 같은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네. 그 논쟁 끝에 결국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개신교적 관점에서 진보, 개신교 내부의 진보라는 얘기지, 네. 사회적 진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교단 자체를 분리해 나와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기장입니다. 기장. 예장과 기장이 분리되는 사건이죠. 예. 이때 기장에 합류한 분들이 문익환 목사, 네. 뭐 안병무 박사, 네. 뭐 강정구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 그 소장파였고. 그럼요.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네. 문재린 그렇죠. 목사님 계시고. 네. 김재준, 워낙 장공 김재준 선생이지만. 그렇죠. 예. 예, 문재린 목사님 이런 분들이랑 이제 비슷한 연배 그런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안병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53년도에 향린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예,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성계의 지도자셨던 그 박영숙 예. 여사와 그 부부의 그렇죠. 연애. 예. 근데 이 두 번의 분열, 고려파가 갈라져 나간 거, 네. 예장, 기장 분열, 이것도 이 뒤에 나올 분열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장 자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진 않습니다. 예, 많이 네. 따라오지 않았다는 네. 얘기죠. 네. 실제로 가장 심각한 분열, 거의 반토막이 나는 분열은 59년도에 벌어집니다. 59년도에는 드디어 그 주류 예장이, 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그러니까 통합과 합동으로 분리됩니다. 쭈시쿵. 제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네. 기존의 교단을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 각자 이름은 다 통합하고 합동이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분열되고서 결국 이합집산을 통해서 결국 통합민주당이. 예, 통합진보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난처합니다. 네. 고신이 분리되어 나가고 기장이 분리되어 나간 뒤에도 여전히 주류였던 예장 측이 또 한 번 분열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네. 이 사건의 이유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숭동교회를 설립한 박형룡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3천만 환이죠, 당시는 환. 네. 50년대니까. 3천만 원 유용 사건이 있습니다. 유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막 문제가 됐어요, 그 나라에서. 네. 뭐 당사자들은 또 그 유용이 아니고 뭐 서류상의 문제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유명한 WCC 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네, 세계교회협의회. 예, 세계교회협의회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걸, 에큐메니칼은 사실은 전 세계 개신교를 통합하겠다는 운동이었어요. 네네네. 교단을 초월해서. 근데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도 개신교를 전파해야 된다, 뭐 중국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당시엔 중국이 중공이었잖아요. 중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가 용공이다. 공산주의 혐의가 있다. 네. 뭐 이런 시비가 붙은 겁니다. 네. 뜻밖 우리나라에서. 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싸우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경기노회의 총대 선출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갈등이 유출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표면적인 이유들이고요. 네. 사실은 장로교단 내부에 누적되어 있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네. 기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시에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도 네. 교단 내선 진보적이었던 분인 거예요. 그분은 WCC에 가입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와, 한경직 목사의 그릇은 분명히 좀 큰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쪽 그 통합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네. 뭐 대단히 멋진 거죠. 그 상대적 합동 측은 그 통합의 중심자가 이제 영락교회 한경식 목사 등이고요. 네. 합동 측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3천만 원 유용 사건에 휘말린 그 박형룡 목사 네, 쪽이었습니다. 그쪽은 나가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장인데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그대로 씁니다. 네. 꼬리에 통합이 분야, 합동이 분야로 갈라진 거예요. 야. 여기서 비롯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합동이냐 통합이냐. 예. 네. 이 분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네. 그 거기에 휘말린 각 교단, 각 교회들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리된 뒤에도 양쪽이 서로 그 사건의 전말과 진행 과정을 설명을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아전이 습격을 하겠군요. 예, 그 어느 쪽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기 참 난처한 예.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대폭발 이후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는 간판을 단 교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10몇 개 되던 교단들이 대략 현재 한 170개에서 1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도 되겠네. 뭐 간판 바꾸기 쉽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예, 나 돈 좀 썼다고 니들이 저 욕하냐? 그래? 그럼 내가 교단회가 만들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 교단들도 다 독립해서 나가는 붐이 일고. 예. 그 중에서 장로교라는 말이 들어가는 교단만 118개입니다. 170여 교단 가운데 반이 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러다 보니까 이름 짓기도 힘들겠다. 국제적으로 개신교 쪽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교단의 분열과 분화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로 소재로 삼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야, 압축 성장은 예. 여기 경제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개신교가 확대된 사회가 바로 남한 사회인데. 네.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더니 분열하는 것도 가장 빠르게 크게 분열하는 거예요. 네네. 그냥 100여 개 교단이 마구 생겨나 버리니까. 네. 그 계보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전문 신학자들도 힘들어합니다. 네. 서로 막 다른 소리를 해버리니까. 참 난처한 일이죠. 네. 그렇게 분열한 교단들은 또 각자 활발하게 활동을 펴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교단들은 다 신학교 하나씩 만들고. 그러니까 뭐 감리교회통은 뭐 원래 정통파 감신이 있고. 네. 뭐 어디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 장신이 있고, 어디는 뭐가 있고, 다 이렇게 교단별로 있는데, 그 군소교단들도 어떻게든 학교를 하나 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기독교 계열의 신학교들은 인가를 쉽게 해줬어요. 관대하죠. 아주 관대했어요. 그게 그린벨트에 종교시설 짓는 거랑 비슷한 이유죠. 종교단체가 하는 일에는 정부 쪽에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요, 불교 쪽엔 상대적으로 그걸 엄격히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승만 효과죠. 네. 예.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각각 수도 없이 많이 분파돼 버린 그 각각의 교단들이 네. 각자 열심히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화내실지 모르니까 그냥 뭐 전도 활동 네.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영업이죠. 그렇죠. 정업이죠, 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규모가 이것도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교단의 규모가 네. 그게 시장이죠. 네. 시장의 규모가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속력으로 성장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70년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웠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 양적인 축적이 예, 질적 그렇죠. 변환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확대 타이밍이 그때 마침 이제 잠재적인 고객들, 일반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었고, 교회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계층이 막 생겨나는, 중산층이 생겨나는 시기였고, 굴욕적인 한일 회담과 예. 베트남전 팔봉 특수로 인해서 경제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독재 정권은 그 경제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는 효율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규모를 늘리는 데 굉장히 예. 효율적이죠. 폐허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신교 집단이 그동안 배워왔고 축적되어 왔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아주 활발한 전도 활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노하우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권력과 타협하는 법. 일제부터 이어진 독재 정부와 타협하는 방법. 네. 두 번째,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어떤 교리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쫓아온다. 네.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 자본이 축적된다. 아, 그런 그렇군요. 거. 그리고 세 번째, 모여든 자본으로 사회 사업을 하는 것. 신앙촌이라든가 용문산 기도원 이런 걸 보고. 이건 사회 사업이 아니고 이권 사업인데요. 제 사회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구호 사업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세속의 비즈니스. 그렇군요. 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 네, 네. 그 교회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예. 또 그리고 그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타고 교회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땅에 투기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기독교의 교세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이제 주류 교단 17개 이상의, 그 당시로서는 거의 사회의 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17개 교단이 다 모여서 아주 큰 대회를 개최합니다. 뭡니까? 이때가 1973년도였거든요. 3년도. 예, 73년도니까 이제 그 경제 개발이 한참 막 끝발이 오르기 시작하고 좀 지나섭니다. 네. 예.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적인 유명세가 있는 전도사를 초빙해서 그 초대형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인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을 불러갖고. 그렇죠. 네. 뭐 음악제를 여는 거, 아, 이상한 네네네. 거 하는 거죠. 이때 그 본 대회가 여의도 516 광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예. 예.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공원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거기가 진짜 허허벌판 아스팔트였는데 활주로였으니까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이 대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 대회를 열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각 네. 지역에서부터 예비 대회가 벌어집니다. 예비 집회가. 네. 각 교단의 목사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지역에서 다 부흥회를 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려서 그 중앙에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하이라이트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때가 이제 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니까 네. 5일간 한 겁니다. 예. 한 주 내내 한 거죠. 네, 네. 그때 지방의 예비대회를 그 예비 집회에서 모인 연 인원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 막 몰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 120만 명 중에서 결신자라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죠. 결신자가 16,000명이 넘을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새신자죠. 예. 예. 그 원래 부흥회는 이 결신자를 모으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세일즈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제품 발표를 하고 와서 그 제품 구매 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본사에서 그렇죠. 예, 고위급이 와갖고 예. 격려를 하고. 이 본대회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리는데 그 본대회의 사회를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오시는 참 자주 나오십니다. 중요한 일은 다 하셨어요. 그만큼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의미죠. 최종 행사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 3일 날, 네. 그 여의도 516 광장 당시 넓이가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12만 평 위에 그 약 5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모일 수 동시에 있습니다. 그 공간 됩니다. 예, 됩니다. 당시에 사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이 사람 머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엄청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거대한 규모의 부흥회를 통해 그 몇몇 교단별로 또 이렇게 자료가 약간씩 틀리긴 한데요. 네네.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의 결신자, 그 새로운 신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네요. 며칠 사이에. 예, 교회를 뭐
수십 개 세울 수 있는.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사람들 좀 많이 모았나 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기독교, 개신교를 믿지 않는 신자들도 사람들도 다수가 구경을 하러 갈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이때 그 조영남 씨가, 예. 집회에서 노래 부르는 걸, 예. 빌리 그레엄이 보고서, 그렇죠. 예, 감명받아갖고 데리고 미국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영남 씨가 미국 유학을 예. 가게 된 게 이때였고요. 자, 전영민 수정님, 수정이 이름 부르면 됩니까? 안녕. 예, 경북 영주 24살 수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생방송 맞습니다. 예, 수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집회가 어떻게, 당시에 그 상엄했던 시절, 독재정권 시절 하에서, 네. 이런 대형 민중 집회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가? 네, 네. 이런 의아함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하긴 그때 그 독재 정권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무서워하죠. 네, 무서워하고 뭐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네네네. 건데 그 직전 73년 5월에 이 행사가 벌어지기 직전 바로 전해 72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72년 10월이면 그냥 10월 유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10월 유신에 대해서 요즘 분들 그냥 말은 많이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계엄령을 내리고 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국가에 아무런 변고가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네.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제 군주죠. 루이 그렇죠. 14세가 된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임명되고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월 유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유신 이름은 메이지 유신에서 왔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72년 10월에 그 발표를 해서 헌정을 중단시켜 놓고 72년 12월 달에 새로운 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을 미리 다 만들어 놨던 거죠. 예. 그때 이 헌법의 초안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 청와대에 아직도 계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초년생 검사로서 참여했던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실무를 맡았죠. 네. 프랑스에까지 가서 1년 동안이나 가서 드골 헌법을 베껴오는. 그렇죠. 박정희가 예. 친히 챙겼던 인물입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합니다. 국회의원이 죽인다. 지역이나 비례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의원 전체 숫자의 3분의 1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데 33.3m를 먼저 가서 출발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도 그 형식적인 임명이 있지만 모든 법관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긴급 조치권이라는 걸 줍니다. 이것은 진짜 아무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 이후로 줄줄이 긴급 조치가 발표가 되죠. 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막.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명시돼 있어요. 네. 앞에 전 헌법을 중단시킬 때는 헌법에 없는 내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헌법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죠. 웬만한 나라에 네. 왕도 갖지 못한.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유신헌법에 정의된 대통령 네. 임기가 그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는 없애버리고 간선제로 바꾸죠.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신을 위한 거수기죠. 인간 거수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사실상의 입헌군주제였어요. 아니, 입헌군주제가 아니고요. 예. 입헌군주제는 그래도 헌법을 지키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군주가 있는데 군주 맘대로 만든 헌법을 쓰는 거죠. 예, 이거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가 아닌. 예. 예, 지금이 이제 영국이 입헌군주제잖아요. 예.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루이 14세도 이런 정도의 그런 권력이 없었어요. 권력은 없었죠. 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뭐 어떤 반발을 하거나 어떤 저항을 하거나 이러기 전에 일단 어이가 없었던 거죠. 네.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게 되면서 73년을 맞게 되고 네. 사람들이 좀 추스려 가면서 이 정권에 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73년 5월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학생권에도 운동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전까지는 예. 사안에 따라서 저항하고 그냥 한일회담 반대 시위 예. 이런 거 하고 또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반유신 투쟁이 점점 좀 조직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점차 학생 운동권이 조직화되고 예. 또 극렬화되고 지하화되기도 하고 전이
또 사상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그래도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약간 순진한 마음으로 독재 정권과 싸워왔다면은 네.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나. 네.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폭압적으로 헌정을 파괴해버린 바로 다음에 봄에 50만이 넘는 인파가 여의도에 모이는 개신교 기반의 부흥 집회가 열린다.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죠. 네. 권력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권력에 이용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롤 모델이 바로 이 대회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정권의 협조나 묵인 없이 치러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5.16 광장. 5.16 광장인데.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박정희에게 초대를 받아서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집회 내내 이 설교할 때마다 박정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적 강대국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야. 50만 명을 놓고. 세상에.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단들은 그 입장에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그 새로 생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개신교를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셈이고. 게다가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온 전도사가 박정희를 칭찬한다는 것은 박정희 입장에서는 저 수백만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개신교 집단이 지금 내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 아주 훌륭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예. 이 그림은 정확하게 약 7, 8년 이후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냐면, 박정희의 사실상 쌍둥이 자손이죠. 네. 전두환이 80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아하. 광주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정권을 찬탈한 뒤에 81년도에 그 빌리 그레이엄의 부흥 집회가 열렸던 그 여의도 광장, 5.16 광장 똑같은 장소에서 역시 비슷한 개념의 엄청난 규모의 판을 벌립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국풍 81. 허문도가 기획했던 그렇죠. 국풍 81. 예. 이 행사는 사실 1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동양방송 TBC. 네네. 거기서 전국 대학생 축제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79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해봐야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규모의 행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79년에 이제 말에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자, 이 행사를 주최했던 동양방송이 언론 통폐합으로 없어져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동양방송을 인수한 쪽이 KBS고 KBS 제2TV가 된 거니까 네. 거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허문도. 전두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허문도의 눈에 띈 거죠. 네. 허문도가 이 행사를 키워라. 이거 전국적인 규모로 하자. 뭐 서울대고 뭐 모든 대학교에서 학생 다 불러라.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행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여의도 근방을 다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네. 다 그냥 무슨 온갖 술 장사부터 시작해서 먹을거리 장사 다 모입니다. 다 모이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야간 통금. 네. 또 이 지역에선 풀어줍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 큰 특혜죠. 크리스마스 날만 그랬던 하루 풀렸던 건데. 예. 예. 나중에 초파일, 부처님 석탄일도 풀리고 그랬었어요. 가서 크리스마스 날, 제야의 종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연말에도 하루 풀렸다.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민속문화가 어쩌고, 가요제가 어쩌고, 여기저기서 계속 축제가 벌어지면서 여의도 전체가 일주일 동안 놀고 먹자판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때 주최 측이 주장하기로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여의도를 찾은 연 인원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민족의 대이동 설날도 아니고. 항상 주최 측은 좀 과장을 하니까 예. 보편적으로 언론의 추산으로 보면 대략 한 500만 정도가 모였다. 하루에 100만 명꼴로 모였다. 네네네. 이때 국풍 81 현장에서 가요제가 열리고 유명한 노래도 많이 나왔죠. 이때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한 이용 상임수석 말고 가수 이용 씨였죠. 바람이려. 예. 이 두 가지 행사는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부흥 집회와 국풍 81과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다. 새로운 독재 권력이 탄생을 했는데 이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 권력에 저항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교회나 다녀라. 이게 73년 행사였고 예. 너희들은 그냥
그러면서 전두환은 80년대 내내 이 통치 전략으로 최초의 그 3S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죠. 네.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프로야구를 출범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직접 시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계에는 거의 그 포르노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슨 뭐랄까 접대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야한 영화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앵무새 몸을 울었다. 예. 뻐꾸기도 밤에 뭐 뻐꾸기도 뭐 그냥 우는가 뭐 이렇게. 뻐꾸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후속 작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정윤희 씨 주연이었는데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가 히트를 기록해서 그다음 후속작 비슷하게 나온 게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우동 등등. 어우동 시리즈. 네, 또 이대근 씨가 그때 그런 뽕 시리즈. 예, 뭐 많죠. 이 얘기 계속하다 보면은 방송의 방향이 이상해집니다. 예, 이 호스티스물은 사실은 영자의 전성시대로에서 그렇죠. 비롯된 예. 70년대의 흐름, 이걸 계속 가져간 거였습니다만, 그만큼 섹스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얘기고, 스포츠 그렇고. 그렇죠. 정치 권력 차원에서 일부러 권장한 혐의가 있죠. 네. 예.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그냥, 겁니다. 73년에 빌리그램의 부흥 집회, 시선을 돌려서 당신들 앞으로 교회나 다녀라. 네. 전두환의 국풍 80일, 당신들 앞으로 놀고 먹어라.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간다. 소비해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 효과를 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여의도 대집회 이후에 한국 개신교 집단은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세대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전통적인 교회들, 세문안, 뭐 정동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 네. 그리고 이제 그쪽 다 주류들이죠. 그리고 네. 반대쪽에 있는 뭐 통일교, 신앙촌, 뭐 나온몽의 용문산, 뭐 이런 이런 교회들이 1세대였다면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70년대 2세대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원산평양 대부흥이 초기 개신교를 궤도에 올렸다면은 네. 70년대 재부흥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는 본격적으로 대형 교회 시대에 막을 열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소망이니 또는 그렇죠. 광림이니 이런 예, 금난이라는 교회들이 예. 이때 커진 건가요? 물론 이제 순복음 예, 또 시차가 약간씩 있고 좀 더 빨리 생긴 것도 있고 늦게 생긴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70년대 본격적으로 정치 분리기의 전성시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의 정치 집단. 그렇죠. 예. 독재 권력의 변화도 관계가 있고 일제 시대의 예. 조선 총독부. 그렇죠. 그리고 해방 후에 친미 반공의 이승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약간의 짧은 민주 정권 이후에 1년밖에 쿠데타로 예. 집권을 한 군사 군부 독재. 네. 예.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회의 흐름과 개신교의 변화도 거의 그 진동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옛날 로마 시대는 수백 년 걸린 일을 그렇죠. 예. 압축적으로 몇십 년 만에 헤어치는 다 해버리네. 다 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권력을 장착한 주류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교회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0년대를 거치면서. 네.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자본을 갖게 되고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권력 집단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그 자랑스러운 첫 스타트를 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조용기 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와,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 본론을 벌써 몇 달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고만, 원래 오늘도 그거였었는데. 예, 맞습니다. 야. 근데 그 대형교회 이야기를 할 때 뜬금없이 대형교회의 특징과 이런 걸 막 설명해버리면은. 네. 그 개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개신교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현재 대형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그들이 끼치고 있는 해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각도로 조명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예장 합동과 예정 통합, 예. 이것이 어떻게 찢어졌는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도저히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락을 깔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네. 예.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70년대 재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정치 권력을 떠나서는 가장 비세속적인 그런 분야여야 되는 그래야 될지도 모르는 종교 집단이 어떻게 가장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찰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한일회담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굴욕적인 그리고 월남전, 베트남전 그 특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빌리 그레엄 그 당시에 목사라고 불렸던 예. 최초로 TV를 통해서 맞습니다. TV를 통해서 미국인들을 사로잡았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되게 많이 왔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빌리 그레엄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떠받들어 주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 자신도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집회가 제일 큰 집회였어요. 네. 다른 데서 그렇게 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안 그런 그렇게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좀 웃기고 자빠졌어요. 참 이상한 나라죠. 네, 이상한 나라죠. 아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하에서 얘기하면 봉이었던 것이죠. 네. 그게 각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중간에 서 있게 되는 것뿐이죠. 근데 만약에 빌리 그레엄 목사, 전도사가 와갖고 자신이 배운 바로는 독재하라고 정치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권력과 야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신을 얘기했다면 그랬으면은 그날로 풍지박산 났겠죠. 그날로 이제 풍비박산이 전국의 모든 교회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빌리 그레엄 전도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 다른 의미로 한 획을 그은 그렇죠. 위대한 인물로 남았을 거예요. 대신 이제 영구 추방당해서 못 들어왔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정말 통탄하실 거예요. 통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개신교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답답한 게 왜 본질을 자꾸 외면하는가. 네. 그냥 아주 단순한 거죠. 예수님은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의 돈을 사랑하고 있는. 네. 그것도 이웃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돈을 사랑하고. 네. 그냥 그 사람들을 모아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 시드니아님 에마 부인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80년대 심볼 중에 하나였죠. 에마 부인. 이런 거 자꾸 올리시면 안 되는데. 네, 에마 부인은 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역대 에마 부인 배역을 가진 여배우들이 있었죠. 네. 예,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네. 거기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에로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에마 부인의 아류작이라 할 수 있는 젖소 부인 시리즈도 나왔고. 그거는 일종의 키치, 예,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고요. 90년대. 그 비디오물로는 야시장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네.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야 원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공부하는 어쩌고저쩌고. 예. 자, 이런, 지상파스러운 조용기 목사 예고편 너무하십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뚜시쿵 사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오늘, 물독심송님과 함께한 메가스토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